네, 어제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직접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수수료와 세금 감면 혜택이 주요 내용인데요.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상국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발표된 지원 대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에 충분하다고 좀 보시는지 먼저 주요 지원 대책 내용부터 좀 살펴보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우선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최저 임금 상승 등으로 요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는 경제적 지원이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약 7조 원 플러스 알파, 예. 7조 원 이상의 도움이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예. 하도 조치가 이번에 많다 보니까 예.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을 이제 완화를 해서 네. 지금보다 3배 이상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이 역시 문제가 참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조의 범위 내에서 이제 13만 원에서 또 15만 원으로 또 올린다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15만 원으로 보증해 주겠다. 그다음에 요즘 카드 수수료가 참 부담이 많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카드 수수료를 3%에서 1.8에서 한 2.3%로 내리겠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동차는 많은데 이제 주차장은 좀 많지 않아서 점심시간에 밥 먹기가 좀 어렵다는 네. 말도 있으니까 주차장 단속 유예를 하거나 5개 영업을 활성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성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 월세액의 10%를 감면해 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그 부동산을 뭐 쫓겨내는 것이 많으니까 현재도 5년입니다만은 그것을 10년으로 연장하겠다 등등 굉장히 많은 좀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린다면 사실은 정부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자기들의 발표를 보면은 지금까지 94개의 과제를 발표를 했다. 그런데 그중에서 62개가 이미 완료가 됐다. 이런 발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별로 그렇게 체감이 높게 느껴지지는 않죠. 네. 이제 그다음에 그게 있고 금전적으로 약 7조라면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의 지금 자영업자 숫자가 한 556만 명 정도 되는데 그걸 나누면 약 126만 원이에요. 그렇다면은 7조는 상당히 큰 것 같은데 네. 이게 나눠버리면 126만 원이라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자영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자영업이 어려운 요소를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데는 그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상황이 심각하다는 그럼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있다고 네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자영업자 폐업률이 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자영업자들 실태가 좀 어떠신지 짚어주시죠. 예, 이게 좀 저도 좀 가슴 아프지만 이 숫자를 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보조가 그렇게 시원치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영업의 그 존속 기간, 네. 그러니까 어떤 상점을 하나 내서 내가 그것을 몇 년간 운영한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통 5년 정도를 살았을 때 100명이 5년 후에 몇 명이 남았느냐 이게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그걸 보면은요. 지금 현재 숙박 음식업 경우에는 18%, 도소매는 25%, 전체적으로 따진다면은요. 20에서 25%밖에 안 됩니다. 예. 즉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를 해서 5년 후에 남는 사람이 20에서 25%밖에 안 된다는 말은 곧 75%에서 80%는 망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예. 이거 참 가슴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남자들이 50대가 되면은 책임이 가장 클 때죠. 예. 그런데 그 50대 이상의 자영업자 비율이 물경 58.9%입니다. 즉 거의 60%가 50대인데 그 50대들이 어때요?
이렇게 75에서 80%가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정말 이것은 가정이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올해만도 한 100만 개 이상의 자영업체가 이제 이렇게 어려워진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보면은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숫자라는 것을 뭐 우리 시청자들이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현실을 생각이 듭니다. 반영하는 숫자인 것 같고요. 네. 더 큰 문제는 이런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단순 경기 불황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 구조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네. 너도 나도 자영업에 뛰어드는 문제와 그렇죠. 관련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예, 이건 좀 제가 좀 자세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이 그 정확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첫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몇 퍼센트 정도 되냐면은 우리가 한 21.3% 정도 돼요. 예. 근데 미국 경우에는 6.4%. 그 다음에 영국 경우에는 좀 높습니다. 15%.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도 10%, 일본의 경우에도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약간 2배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정도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 이유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그 누가 무슨 경기 탓 무슨 탓을 많이 합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냐면은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의 감소입니다. 예. 옛날에 분명히 우리나라가 조금 잘 나갈 때 5% 6% 성장 우리 했었었죠. 그게 4, 5%, 3, 4%로 줄어들고 지금은 2% 성장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가 한 가지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세울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세계 인구 밀도는 23입니다. 그러나 도시국가들 있죠. 뭐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나라를 빼면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인구 밀도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일 첫째가 방글라데시, 둘째가 대만, 셋째가 우리나라입니다. 일본도 36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일본보다도 더 빡빡하게 살고 있는 나라거든요. 즉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장을 하지 않으면은 어때요? 먹고 살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과 소득 분배가 어느 게 중요하자라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성장이 우선되면서 소득의 분배를 함께 생각하는 정책이 돼야지 예. 소득의 분배가 먼저 되고 그것에 따라서 성장이 저하되는 그런 정책은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굴레를 하나 근본적으로 씌우는 그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요. 싫든 좋든 우리나라의 임금은 대단히 높습니다. 예. 절대 임금으로 따져도요. 우리나라의 임금은 미국, 일본 다음 정도가 됩니다. 제가 바스프 얘기를 들게요. 바스프라는 회사는 굉장히 훌륭한 독일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지점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바스프에 그걸 보냈습니다. 연말 그 보고서를. 그랬더니 이게 무슨 숫자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답이 왔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어떻게 너네 나라에 달러로 표시된 명목 임금이 독일보다도 높을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이 보고를 예.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실 설왕설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고서가 틀린 보고서는 아닙니다. 즉 우리나라의 임금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근데 그게 모두 높다면 괜찮을 텐데 일부 대기업의 임금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뭐냐면 국내 기업들이 증설을 할지라도 그걸 국내에 증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가능한 한 자동화를 하게 되죠. 그다음에 뭐냐면은 임금이 높다 보니까 그 외에 다른 쪽에서는 임금을 적게 주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또는 이와 같은 분사화를 많이 하게 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문제되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나오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예.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 대기업의 좀 큰 이마트 같은 데서 또는 대형 마트에서 뭐 일요일 날 한 달에 2번씩 쉬어라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했어요? 어느 모기업에서는 에브리데이 무슨 마트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
골목 상권까지 파고들었죠. 예. 뭐 떡볶이 장사도 한다는 말이 한때는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그 빵집 같은 것은 전형적으로 어떻습니까? 그것은 서양에서는 동네 상권입니다. 그런데 그 빵집까지도 커피점까지도 파리바게트라든가 또는 무슨 뭐 뚜레쥬르라든가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참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은 막강한 자본과 마케팅 능력을 통해서 쉽게 업역을 확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쉽게 얘기한다면은 내가 그래도 그간에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투자할 때가 할 데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입니다. 정부가 이런데 어때요?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면 집 앞 동네에 가서 샀잖아요. 요즘 그러기도 합니다만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 상점에서 산다거나 해외 직구를 한다거나 해외 원정 구매까지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해서 어떤 영역이란 것이 옛날에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 차지할 영역이 있었는데 그것이 대기업에 의해서 침해당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내 동네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네. 너무나 많은 데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인들이 자기의 세일즈 볼륨, 즉 판매고를 늘릴 수 있는 이 범위 자체가 매우 줄어들었다. 이것이 방금 말한 제가 말한 이 서너 가지 것이 지금 경기 탓이 아니라 물론 경기에 기인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히려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의 김상국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